1613년 광해군이 제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허균의 운명이 또 한 번 요동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문경세제에서 7명의 강도가 은 상인을 습격해서 수백 냥의 은을 빼앗아 달아난 은상 강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얽힌 7명은 모두 네로라 하는 양반 가문의 서얼들이었습니다. 서울. 그런데 이 일은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나지 않네요. 당시 맨 처음 잡혔던 박응서가 광해군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획은 300여인을 동원해서 대궐을 밤중에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훔친 은을 자금으로 300여 명을 동원해 대궐을 습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개축년에 일어난 옥사인 개축옥사의 시발점이 됩니다. 박응서의 자백 이후 수많은 인물이 영모죄로 끌려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해군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인 김제남이 영모 주동자로 지목되어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옥사 소식을 들은 허균은요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서성, 허성, 허균, 김상용이 김제남의 집에 드나들며 날마다 상의하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끝났어요 이거는. 엮였어요. 영모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가 허균이 영모 주동자 김제남과 교류했다고 털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교수님, 허균이 진짜 영모 사건과 관련돼 있었던 건가요? 이 개축옥사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대북파가 일으킨 조작이라는 그러한 설도 있습니다. 7명의 서얼을 회유해서 자기들 대북파에 반대하는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영모 사건으로 부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균이 직접 영모에 관련이 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이 서자들하고 이 서얼들하고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 불똥이 허균한테 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영모신문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허균, 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생각한 허균은요 누군가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이이첨. 자, 이이첨은요 광해군이 세자였던 시절부터 곁에서 지지하던 대북파의 수장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조정의 권력을 틀어준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허균이 이제 이첨보다는 9살이 적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그 문과에 합격했던 시기가 같았던 거지. 같은 해 합격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관직 생활도 같이 하게 됐고 그래서 아는 사이는 맞아요. 이 두 사람의 삶의 이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썩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냥 아는 사이기는 하더라. 같이 관직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연을 내세워서 이첨한테 접근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허균은 이이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말 잘하잖아요. 또 음주 가문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또 시 하나 또 써주고 이러면 어떻게 부탁을 또 하지 않을까요? 네. 이후 영모에 허균의 이름이 언제 언급됐냐는 듯 조용히 지나갑니다. 와. 도움을 확실히 받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허균은요 이이첨이 이끄는 대북파에 들어갑니다. 이이첨도요 허균의 능력이 뛰어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게 허균은요 이이첨의 도움을 받고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이첨과 손을 잡은 이후 허균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파면당하고 유배를 가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허균이 이때부터는요 광해군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오.
아마 허균은 실세인 이첨을 보면서 깨달았나 봐요. 왕의 옆에서 신임을 얻어야 힘이 생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말해볼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허균의 머릿속에 점점 커져간 게 아닐까요? 이렇게 허균이 달라진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먼저 허균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벼슬길에서는 계속 번번이 비방만 얻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이 시기에 허균의 첫째 형이었던 허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의 명맥이 명문가 집안의 명맥이 여기에서 끊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그동안에 이 조선 사회를 바라보면서 해왔던 구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경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비굴하지만 광해군한테도 아부하고 이첨한테도 아부하고 비굴하게 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작은 몸짓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일단은 많이 합리화를 하시는 답변이고, 예, 근데 그게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고, 뭐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응원해요. 너무 능력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냥 오히려 응원해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저는. 고맙네, 자네를 기억하겠네. 저도 좀, 예. 자, 그렇게 광해군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신임을 받으며 조정에서 자리를 잡아가게 된 허균. 이후 허균은요, 광해군을 위한 또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목대비 폐비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축옥사로 어린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귀양을 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 대북파는요, 이번엔 영모에 연루된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비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자, 광해군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이때? 처음에는 좀 반대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드러내놓고 어머니를 폐비하자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내신 인목대비를 폐비하고 싶었겠죠. 그런 광해군의 마음을 간파한 이첨은요, 대북파를 총동원해서 인목대비 폐비론에 불을 붙입니다. 이때 허균이 뭐 했을까요? 옳소. 자, 이때 허균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생들이 집을 출입하며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모두 서궁을 폐출하는 일을 의논하는 것이었습니다. 허균이 덜어 소의 초안을 써주기도 하고 혹은 그 문자를 고쳐주는 것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균이 평소 자신을 따르는 유생들을 동원해서요, 상소를 쓰게끔 한 겁니다. 아, 계속 올리게끔 한 거구나. 그렇죠. 게다가 글솜씨가 부족한 유생들에게 상소 작성 방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기까지 하고 검수까지 해준 거예요. 초안도 써주고. 허균은 다양한 방법으로 광해군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허균은 광해군의 총애 속에서 정이품, 좌참찬까지 올랐고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쌓아 나갑니다.